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정태웅입니다. 확실히 이번 주는 연휴 덕분에 주말이 굉장히 금방 찾아온 느낌이죠. 이번 한 주도 저희 뉴스파이터와 함께 즐겁고 알차게 마무리해보시죠. 사과인 듯 사과 아닌 사과 같은 입장문이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 선고 하루 만에 입장문을 냈는데요. 구국의 결단이었지만 국민에게 사과드린다.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자. 대국민 사과인지 지지층 대상 호소문인지도 헷갈립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법원 판결까지 무죄 추정으로 다뤄야 한다니 어제로 끝난 게 아니었네요. 갑갑합니다. 2월 20일 금요일 정태웅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김묘성 기자님, 신고가 있었는데 출동이 없다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경찰관도 또 소방관도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수 있겠죠. 당연하죠. 그런데요, 지난해 12월입니다. 전북 김제시에서는 분명 신고가 들어왔지만 출동은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늦어도 한참 늦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거주 중인 80대 여성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기기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다. 캄캄해서 큰일 났어요. 라면서 화재 상황을 알렸습니다. 네. 불이 났으니까 불이 안 꺼진다고 한 거겠죠. 그럼 소방관은 빨리 출동을 해야 하는데 그럼요. 소방관의 대답은 좀 달랐습니다. 기기 문제는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전화를 끊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신고 전화를 받은 소방관은 이 80대 여성이 설명한 그 불에 대해서 화재가 아니라 화재 감지기의 불빛으로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인 신고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별도의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이게 믿기지가 않는데 만약에 정말 그렇게 착각했다고 해도 최소한 이게 이렇게 큰일이면 다시 정확하게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진영 기자님. 네, 일단 저 주택 같은 경우는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가 시행되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서비스냐면요. 119 신고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도 설치된 기기를 통해 화재가 의심되거나 혹은 거주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첫째 소방당국, 두 번째 보건복지부, 세 번째 지자체 등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 장치를 통해서 울림이 있으니까 화재 의심 신고가 들어갔죠. 소방관이 직접 집에 거주하는 80대 여성과 통화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소방당국에서 한 번쯤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중복 체크가 된다고요. 이번에는 이 보건복지부에도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됐을 테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한번 소방당국에 확인을 했는데 그때도 기기 오작동 문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 사이 상황은 어떻게 변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화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80대 여성이 살고 있는 주택을 삼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짜. 지금 아니 집 안에 그 피해자 분도 복지부도 다 불이 났다고 하는데 지금 소방관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김현주 평론가님.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타임라인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난 1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북 김제시에서 최초 신고가 들어갔다는 것은 자정이 넘은 0시 41분에 이 80대 여성이 불이 안 꺼진다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로부터 약 12분 뒤죠. 0시 53분에 이웃 주민이 추가로 화재가 났다라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약 1시간 10분여 뒤에 화재는 진화가 됐는데요. 막상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는 불이 이미 너무 그 기세가 거세져서 최성기에 접어들었던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불이 진화되고 난 뒤 살펴보니 최초 신고를 했던 그 8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저희 속도 같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어찌 됐건 이
일이 발생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사과의 내용에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가 정상 작동됐음에도 상황실이 안일한 판단으로 출동이 지연됐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를 일단 밝혔기도 했고 유족에게 사과의 말도 했습니다. 그럼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엄중 조치도 약속을 했었는데 이게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니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들어갔고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조치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경우가 나왔냐면요. 네. 상황실 직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직원 같은 경우에 화재 신고 오작동으로 판단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견책 처분을 내렸고요. 상황팀장, 그 직원을 위에서 통과하는 상황팀장 같은 경우에 공식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내리는데 끝냈습니다. 지금 뭐 잘못 말하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얘기한 건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끝났다고 그렇게? 그렇게 끝났어요. 지금 견책하고 주의라고 하셨거든요. 네. 말이 돼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견책 처분은 정말 그 상황실에 있었던 소방교우에게 내려졌던 처분이고 그 팀장인 지휘 감독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가벼운 주의 처분이 내려진 건데요. 일단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돌아가신 80대 여성분의 유가족분들이 내가 소방관 분들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셨다고는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감찰 결과 이제 진상 조사는 이뤄졌고 징계 처분을 했는데요. 이 현장에서 이걸 무심히 그냥 넘겼던 소방교는 처음에는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평소에 받았던 표창이 참작이 돼서 견책으로 감경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수준인지를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는데요.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조치가 있고요. 또 경징계에는 감봉과 견책이 있습니다. 이 주의 처분을 받은 또 소방령, 그러니까 상황팀장 같은 경우에 받았던 그 처분은요. 그냥 행정처분이고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견책 처분 같은 경우에는 소방의 징계 규정상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견책이라는 말뜻이 꾸짖고 나무라다는 뜻이어가지고요. 실제로 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처분은 없지만 다만 향후 승진해서 불이익을 입거나 아니면 수당이 감액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주의는 행정상의 훈계 조치에 불과합니다. 자, 정리해 보면 지금 저 일이 벌어졌는데 책임져야 될 한 사람은 아예 사실상 징계도 아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정말 제일 가벼운 그 자그마한 징계가 내려졌다 이건데 이런저런 사정들을 저희가 방금 들어는 봤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목숨이 달린 신고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나요? 의구성은 좀 지우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 정말 보기만 해도 이 추억의 제목과 반가운 배우의 이름이 같이 등장했죠. 60여 년간 연기자의 길을 걸어온 베테랑 중의 베테랑 최불암 씨의 모습들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기억들은 이 말을 들어 똑바로 나를 보고 태조 대왕께서 왕업을 일으키신 후 세월이 흘러 500년. 아빠, 제가 처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 아무 말씀 안 하고 들어주시는 거죠? 부탁? 3만 원이 필요해요. 뭐? 3만 원? 제발 제 부탁 들어주세요. 서지영이 사실을 얘기해야지. 그리고 나와 의논을 해야 될 게 아니니? 제가 그동안 아버님 마음을 몰라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뭐 그렇다면은 쥐뿔도 단김에 빼놨다고 너 외국 나가기 전에 일을 빨리 스스로 커져 뭐. 네, 정말 저 중간에 이 전성기 시절 임예진 배우까지 너무 반가운 모습들과 추억 가득한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김민성 기자님 역시 믿고 보는 레전드 배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 최불암 씨 이야기인데요. 방금 보여드린 작품들 말고도 사실 많은 분들이 최불암 선생님 하면 전원일기,
수사반장 이렇게 굵직한 장수 작품에서 주인공을 맡아온 그 모습들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요. 그야말로 국민 아버지라고 불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특별 출연 같은 짤막짤막하게 얼굴을 비치는 정도로 드라마에서만 이렇게 보였었지 본격적인 작품으로 만나기는 참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작년만 봐도 그렇거든요. 게다가 지난해를 봤을 때는 무려 14년간 진행을 맡아왔던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MC 자리를 최수종 씨한테 넘기고 하차를 한 일이 있었어요. 게다가 또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은 든든한 후배에게 물려주고 싶다라는 뜻을 밝히셨다라면서 놀랍게도 최불암 씨가 먼저 제작진에게 하차의 뜻을 밝혔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이게 14년이잖아요. 얼마나 큰 애정과 그런 사랑이 있었겠어요,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하차 얘기를 본인이 꺼내셨다는 건 정말 큰 결단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본인에게도 그렇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저 프로그램이 갖는 의미가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아버지상을 대표하는 최불암 씨가 전국 방방곡곡을 매주 빼놓지 않고 14년 동안 누비면서 한국의 상징적인 장면들을 보여주는 이런 프로그램은 각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이 대표 프로그램을 내세우는 것처럼 충분히 대표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를 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하차를 선언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연령이 85세로 이제 좀 고령이시잖아요. 네. 뭐 어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실까라는 많은 분들의 걱정이 모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실제 어제 저희 MBN 특종세상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전원일기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박은수 씨가 있습니다. 일용이 역할로 출연을 일용이,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사실 뭐 선배님들이 다 연령이 높아지시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또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 최불암 선생님도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것 같다. 건강이 다들 이렇게 좋지 않으시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네. 이런 언급이 있다 보니까 이를 지켜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우려에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박은수 배우에게 연락 취해서 최불암 씨의 근황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어떤 답변이 왔을지 들어보시죠. 그 양반은 뭐 지금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완전히 딱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안 좋으니까 꼼짝 안 하고 있지. 방송도 안 하고. 꽤 됐어요. 몇 달 됐어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내가 집을 한번 찾아가려고 그래도 오지 말라고 막 계속 그러고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걸 보여주기 싫은 것 같아갖고 걱정됐죠. 한진용 기자님, 이게 오지 말라는데 사실 또 무작정 찾아가기도 그렇잖아요, 또. 그리고 최근에는 전화 자체도 잘 안 받으신데요. 가까운 지인들은 특히 또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원로 배우 이순재 씨 또 안성기 씨의 비보가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 최불암 선생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들을 수만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다른 원로 배우들의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과 또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박은수 씨에 따른 배우 김혜자 씨의 건강 상태도 예전 같지 않다고 전해졌고요. 남훈 씨 같은 경우는 후배 배우 윤미라 씨의 전화 통화에서 건강하게 있기가 힘들다. 특히 마음이 울적할 때가 많다라고 말을 해서 또 많은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재 90세 나이로 현역 최고령 배우 신구 씨는 얼마 전에 연극 제작 발표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 몸이 지금 신통치가 않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어쨌든 숨 쉬고 있으니 하던 일을 계속 하려고 한다. 여의치 않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박은수 씨는 신구 선배님은 그래도 아직 술도 드시고 건강하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 어느 정도 박은수 씨는 이런 원로 배우들과 소통을 해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구 선생은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최불암 선생이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전하는 걸 두고서는 건강 상태가 더 좋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여러 걱정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원로 배우들이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지시고 이런 사실이 들릴 때마다 후배 배우들도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관련 영상 하나 더 보고 오겠습니다. 선배님, 접니다. 임현식이요. 선배님 장례식 때 거기 갔다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무슨 주저앉아서 또 통곡이라도 할까 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연극 대사에서 나오는 이거지만 생자는 필멸이다. 때가 되면 다 돌아가시는 거고 우리 또 김수미 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참 우리 가족 공연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렇게 그냥 또 속절없이 떠나는 분들이 이제 또 다른 분들 뭐 많이 있다 보면은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최진봉 교수님, 저렇게 눈물을 꾹꾹 참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참 생각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죠. 본인 지금 이면식 씨 같은 경우도 어느덧 81세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떠난 동료들, 선배들의 빈자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본인도 감당해야 될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에 그런 말 했잖아요. 남의 일 같지 않다. 예. 근데 본인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거예요. 친구들, 동료들 또는 선배들이 이렇게 한두 명씩 하늘나라 가는 걸 보면 나도 이제 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아마 얘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죽했으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추억을 기록하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가 쓰던 옛날 비디오 카메라 있잖아요. 기록용으로. 이걸 구입했다고 그래요. 그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장면인데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던 대본들 그리고 본인이 예전에 소품으로 썼던 것들, 상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쭉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만약에 천국을 가게 되더라도 이제 남아있는 자손들이나 아니면 선후배들이 저런 부분들을 같이 볼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평생의 추억을 담긴 그리고 그동안 모아온 대본들 있잖아요. 본인이 출연했던 대본들 다 모아놨었는데 이걸 전부 태우려고 결심을 했대요. 가지고 태우려고 하다가 그런데 막상 태우려고 하니까 손때 묻은 종이를 버리기가 쉽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대본을 태우지 못하고 다시 들고 들어가는 모습도 저희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참. 사실 뭐 아까도 이면식 배우도 말씀하셨지만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순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너무나 오랫동안 함께했던 배우들인 만큼 조금만 더 오래라는 욕심에 자꾸 이런 말을 자꾸만 되뇌이게 되는 것 같네요. 남편이 판사인데 아내인 윤유선 씨를 단속할 게 뭐가 있죠, 김현주 평론가님? 이 윤유선 씨의 남편 여보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윤유선 씨의 남편이 누구이길래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 윤유선 씨 남편은요 부장판사 출신의 현직 변호사입니다. 이야. 한때 그 부부 동반 예능 프로그램에 동반 출연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이 남편 이성호 변호사는 과거 2018년에 판사 재직 당시였습니다. 네.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으로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어금니 아빠 사건의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어금니 아빠 사건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무척 경악할 만한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여중생이었던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사체를 유기하는 일을 저지른 아주 기억나죠.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당시 이 이성호 판사의 경우에는 그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서 사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 듣고 보니까 또 이 아픈 기억이 새록새록 나오는데 안진용 기자님, 이게 지금 윤유선 씨의 남편이 판사인 것도 그것도 또 그분이 어금니 아빠인 이영학 사건의 판결을 맡았다는 것도 몰랐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어금니 아빠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었죠. 그 당시 이성호 판사의 회상을 보면은 이 피해자는 명랑하고 이타적인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인 이영학의 딸은 조금은 미숙한 친구였는데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가 이영학의 집에 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성호 판사의 회상을 들어보면은 이 어금니 아빠 사건 피해자의 엄마는 딸에게 항상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교육을 시켰다는데 그게 너무 후회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 사무쳤다고 그랬고요. 울먹이느라 선고조차 힘들 정도로 피해자를 생각했다고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판사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런저런 감정 들 수 있죠.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있어도 집행되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당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유가 있겠죠, 최진봉 교수님?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밝혔는데요. 판사들도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힘들지만 절대 허용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성호 씨는 개인적 견해지만 사형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걸맞는 범죄가 있다는 의미다. 즉 사형제도가 집행은 안 되지만 그 제도가 아직도 남아있는 건 그 사형을 받을 만한 범죄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형 선고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선언하는 기능이 있다고 소신을 전했고요. 자신의 소신으로 판결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형사사건을 맡을 때 판결에 불만을 가진 피고인에게 출소 후 찾아오겠다며 협박성 편지를 받기도 한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제목에 봤던 윤선 씨를 향해서 아내에게 늦게 돌아다니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남편 이성호 변호사가 아내에게 너무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왜냐하면 혹시 모를 보복범죄 걱정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재판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보고 겪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보다 자신 가족이 걱정스러운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일단 재판이라는 건 공개 재판이고요. 어느 재판부에 누구인지는 다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이슈가 되거나 화제가 되거나 또 이런 강력 사건을 판단해야 되는 그런 때마다 걱정이 상당히 앞섰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럴 것이 이런 재판 언론에 나오고 뉴스에 보도되는 재판을 할 때마다 가족 사진이 공개되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윤유선 씨가 워낙에 유명한 또 배우다 보니까 가족 사진이 공개될 때보다 아내에 대한 걱정이 앞섰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이성호 씨 본인도 판사분들이 정말 야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야근하면서 새벽 3, 4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었는데 그때 법원에서 집까지 지하차도로 지하 보도로 걸어가면 어둡고 사람도 없고 무섭잖아요. 근데 본인 걱정보다 아내 걱정이 앞섰다는 거고요. 아이고. 윤유선 씨도 남편이 이런 걱정을 하는 걸 알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정말 만약에 보복범죄가 일어나면 엄벌에 처해야 된다. 그리고 꼭 그렇게 관련해서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상시에도 했었다는 건데요. 네. 이런 윤유선 씨의 이야기를 듣고 이성호 씨는 아내한테 정말 많이 미안하고 고맙다. 본인은 직업이 판사이기 때문에 직업윤리상 감내하고 또 참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가족은 무슨 죄냐. 또 큰 사건 맡을 때마다 가족 사진까지 노출되고 드러났기 때문에 정말 가족들에게 그때마다 미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누구에게나 선망받는 직업이잖아요. 이런 직업도 이렇게 말 못할 고충이 있습니다. 자, 이번 설 연휴 혹시 이 영화 보고 오셨을까요? 아니면 이번 돌아오는 주말 이 영화 보실 생각일까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설날에 이렇게 많이 오시다니. 자,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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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천골 안쪽에 위치한 청룡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겨울에는 강가에 냉기가 슉, 절벽에서는 한기가 싹 내려오고 해적에 유배지라는 말씀. 이곳을 유배지로 지정한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얻은 말이다. 웃어.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셨어. 귀양원 양반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상군 이용이에요. 얼마 전까지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요. 도상과 통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 전하!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출정하라! 더 이상 나로 인해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보신 이 영화가 지금 100만, 200만, 400만 이런 식으로 뭐 거의 제곱수로 늘고 있거든요. 안진용 기자님, 영화 개봉 초반에 보고 오셨다고 아까 말씀 주셨었는데 네네. 어떠셨나요? 이렇게 흥행할 줄 알았나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대한민국 관객들이 좋아할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어요. 네. 일단 연기력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웃음 끝에 또 감동, 울고 나왔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가족 단위 관객들이 찾기 좋은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설 명절 최대 수혜작이고 손익분기점이 260만인데 이미 훌쩍 넘었습니다. 계속 수익 구간으로 관객들 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쯤에는 못해도 한 500만에서 600만까지는 충분히 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얘기인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조선의 6대 왕 단종, 이 단종이 정말로 재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단종이기도 하거든요. 단종이 폐위되고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근데 유배지의 그 촌장이 유배를 양반을 유배를 오게 되면은 우리 고을이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단종을 맡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단종이 사실상 굉장히 입지가 좋지 않다는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룬 작품입니다. 이게 사실 관객들이 많이 와서 뭐 관객 수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은근히 관객 수에 비해서 작품성이 안 좋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실제 관객들의 평이 중요할 것 같아요, 김민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관람객들의 평이 정말 대단한데요. 일단 단종의 눈빛만 보아도 눈물이 난다. 그리고 역사 속 인물로만 생각되었던 단종의 마음까지 들여다보는 것만 같았다라면서 절절함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또 오랜만에 가족들과 재미있게 본 영화다라고 평가를 쏟아냈는데 특히나 과몰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와 그 영화 속을 약간 혼동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유정난의 주인공인 그 세조의 묘, 그 장소에 그 리뷰를 남기는데요. 리뷰에는 단종을 살려내라 라면서 리뷰를 남기기도 하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이 단종의 역할이 그 아이돌로 환생해서 모두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리뷰를 남기기도 하는데 이 글에 많은 공감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과몰입입니다. 단종 역할을 맡은 배우 박지훈 씨가 아이돌 서바이벌인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을 해서 거기서 이제는 활동을 시작한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몰입을 해서 와, 이젠 단종이 환생을 해서 지금 아이돌로 현생에서 사랑을 받는구나 라면서 이런 리뷰를 남기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진봉 교수님, 이재명 대통령 부부도 SNS에부터 남겼었어요. 영화 보고 있다 이렇게 남기고 맞아요. 결국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였거든요. 이 영화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었고 맞아요. 참모들하고 같이 가서 영화를 관람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두 분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장점, 재미 이런 것들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 네 분도 보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영화가 사실 요즘요. OTT 때문에 영화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영화관들이 많이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이고 이래서 일부러 이렇게 문화 좀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이 직접 가신 것 같고 또 이제 다른 영화 하나 있습니다. 이거 말고 휴민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또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역할을 좀 나누신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시장이 좀 활성화돼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설을 맞아서 영화 관람을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에 근무하는 대통령을 포함한 직원들이 함께 본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작품성은 또 작품성, 그리고 뭐 배우 박지훈 씨도 박지훈 씨지만 이 영화 하면 또 뭐니 해도 이분 없이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다시 보시죠. 너는 왜 네 마을이 그리 유배지가 되길 원하는가? 오소리도 길을 잃고 너구리도 환장에 졸도하는 오지의 섬, 육지 안의 섬, 청룡포. 여름엔 아주 끈적끈적해하고 습기가 엄청나고 새카만 산모기가 선지했다가 겨울에는 강가에 냉기가 슉 올라오고 절벽에서는 한기가 싹 내려오고 사람이 살기엔 아주 그냥 죽을 맛인 곳입니다. 그곳이. 여기 날 저기 상하시면서. 왕의 요리를? 전화. 쿠킹. 왕이 요리를 하면 쿡, 킹. 왕이 넘어지면 킹콩. 자, 안진용 기자님. 저도 사실 굉장히 팬인데 저기서 저 조선시대인데 저게 지금 연기하는 모습인지 진짜 모습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찰떡입니다, 아주. 실제로 유해진 씨의 모습을 흑백 사진으로 보여준 게 있는데 이게 조선시대의 백성을 그냥 찍어놓은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한 네티즌의 표현을 보면은 구석기 시대부터 현재까지 분장 없이 10만 년이 커버가 될 수 있는 배우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유해진 씨가 유독 시대극, 사극에만 나오면은 불패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이분은 스타덤에 올린 작품이 천만 영화 왕의 남자, 여기에서 광대 육갑이 역을 맡았고요. 그 외에도 6월 항쟁을 다룬 1987이나 또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택시 운전사 이런 영화들이 모두 성공을 얻었는데 이번 왕과 사는 남자를 통해서 또 불패 신화를 잇게 됐습니다. 또한 이 유해진 씨 덕분에 행복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영화의 연출자인 장항준 감독입니다. 한간에는 장항준 감독을 예능인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김은희 작가의 남편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감독으로 완벽하게 또 평가를 받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사진이 한 장 올라왔습니다. 장항준 갑질이란 제목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저겁니다. 스텝을 무릎 꿇혀놓고 무언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내용은 이거예요. 400만이 넘었죠. 이제는 연출팀을 모아서 여행 경비를 내줄 테니까 유럽을 같이 가자. 가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 이런 얘기로 오히려 많은 포상을 내려주는 것을 갑질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하고 싶은 갑질이네요, 되게. 그렇죠. 실제로 장항준 감독은 과거 영화 촬영 당시에도 주연 배우나 스태프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찌감치 손익분기점을 넘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과연 어디까지 흥행 질주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스태프들에게 어느 정도의 포상이 내려질지 이런 부분도 궁금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저도 사실 2주 넘게 봐야지 하고 있었거든요. 자꾸 이러니까 더는 못 참겠네요. 이번 주말에는 꼭 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딱 봐도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제목인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20대 딸을 가진 부모에게 발생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이 지난해 4월로 이 사건은 거슬러 올라가는데 네. 전화 한 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짜고짜 본인을 20대 남성이라고 소개한 사람은요. 자기가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나 대부업체 직원인데 당신 딸이 지금 돈을 많이 빌렸다. 이 돈 제대로 안 갚으면 경찰 조사 받을 줄 알아.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겁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일단 대부업체 직원이면 무섭잖아요. 여자친구 부모님이 굉장히 놀라셨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남성이 협박을 한 것에 이제 드디어 부모님이 나서게 되는 거죠. 네. 견디다 못해서 나서게 된 건데 상당히 겁도 먹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무려 39차례에 걸쳐서요. 이 해당 남성에게 2억하고도 107만 원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 김문성 기자님, 2억이나 지금 보냈어요, 일단. 근데 반전이 생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성의 정체가 반전이었습니다. 이 남성은요,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라 딸의 남자친구였습니다. 네?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잖아요. 솟으시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폐륜 행각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여사친구의 부모가 이를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은 또다시 공모를 해서 부모를 협박하게 이릅니다. 네? 나를 신고한다면서요. 인생 종치게 해드리겠어요. 라고 여성의 부모를 협박한 겁니다. 안진용 기자님. 딴 건 모르겠고 일단 사랑하는 여자친구 부모님이잖아요. 네. 이럴 수가 있나요? 자, 이건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피 끓는 분노를 치밀게 진짜로, 만드는데요. 예. 자, 중요한 거. 이 남성의 협박 대사는 여자친구의 부모님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는 부모님의 신고로 더 이상 여자친구의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뜯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자 이번에 여자친구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진짜. 이번에도 여자친구와 공모를 했고요.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여자친구의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문자를 남기기 시작합니다. 협박성 내용인데 자, 돈 갚아야죠. 친구들이 좀 도와주죠. 모아둔 돈 다 있을 텐데 이번 기회에 좀 푸시죠. 안 도와줄 거죠? 저도 참고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자, 근데 부모와는 조금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당연히 친구들이 돈을 보내지 않고 미수에 그치고 마는데 자, 그리고 여자친구의 친구들은 당연히 나의 친구가 위험에 빠졌다고 생각하려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여자친구가 직접 나섰습니다. 자기 친구들을 단체 대화방을 또 방을 만들어서 모았는데 이 단체 대화방의 제목은 땡땡 인생 망하기 프로젝트였고요. 여기에 이 같은 문자를 보냅니다. 셋 다 고소장 접수하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즉
나를 신고했으니까는 난 너희들에 대해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뒷감당은 알아서 감내하라. 또다시 협박성 문자를 일삼았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정말 믿기도 어려울 뿐더러 화가 자꾸만 치솟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대체?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 못 하잖아요. 이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요.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도록 느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20대 남성 과거가 정말 화려합니다. 남성은요. 공갈죄 등으로 2016년, 2021년에 각각 징역 1년,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이후, 이번에 체포된 이후에도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국선 변호사가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기도 했고요. 변호사한테. 또 판사로부터 무례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게 되자 난동을 부리며 피의자 대기실 화장실 유리창을 부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아나무인, 인간답지 않은 인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현미 변호사님, 네. 뭐 지금 안 한 짓이 없어요. 안 한 짓이. 맞습니다. 이거 뭐 당연히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여자친구의 부모님 그리고 여자친구의 뭐 지인들, 친구들을 협박한 거 아닙니까? 대단히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그리고 공모했던 그 20대 여성에게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제하는 사람의 가족 친구들을 공갈, 협박하는 범행을 저지른 건 그 죄값이 상당히 무겁다. 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않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라고 이 20대 남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렸고요. 20대 여성에 대해서도 부모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런 점을 형량에 참작한다라고 판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남성에게 내려졌던 형은 징역 6년의 중형이었고요. 20대 여성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이야기 하는 내내 제가 정말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데 여자친구 부모님은 오죽하실까요? 속이 썩고 아주 문드러질 겁니다. 이제 반성하며 죄값 치를 시간입니다. 오, 김현주 평론가님. 뭐 영웅들이 추운 겨울 맞이 입수 뭐 이런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때는 어제 오후 1시 반경이었고요. 장소는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해안가였습니다. 한 가족이 아찔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 가족이 관광을 하러 제주도에 방문을 해서 마라도 해안가에서 이제 소소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 가족 가운데는 10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은 해안가를 다니면서 이제 아마 사진을 찍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칫 방심을 했던 모양인지 해안가를 걷다가 갑자기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안진용 기자님, 근데 지금 10살이라고 했잖아요. 가족들 주위에 없었나요? 다행히 옆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곧바로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당연히 그러겠죠. 중요한 건 아버지 역시 수영에 능숙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날은 파도가 꽤 센 편이었으니까는 더욱더 아들 구조해 내기보다는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고요.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아내와 딸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김민성 기자님, 지금 너무 안타깝고 진짜 너무 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네, 이렇게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라도 전담 의용 소방대장님이었는데요. 위험에 처한 부자를 보고는 직접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조 작업이 쉽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김희주 마라도 전담 의용 소방대장을 뉴스파이터가 직접 한번 취재해 보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위험에 처한 부자가 물을 많이 먹은 상태였고 그리고 아이는 겁에 질려서 아빠의 품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구조가 꽤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지금 모두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구조 작업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파도가 세가지고 시간이 더 지체됐으면 아무래도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던 거죠. 아기를 먼저 밖으로 보내고 아빠는 이제 물을 많이 먹은 상태가 거의 탈진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우리 대원들한테 좀 올리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린 거죠. 구조하고 헬기장까지 이송해가지고 계속 이제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헬기 태울 때 그때까지도 계속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최진봉 교수님, 지금
일단 너무 멋진 상황이고 근데 제가 알기로 의용 소방대는 네네. 전문 그 소방관이 아니라 일반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도 지금 저렇게까지 몸을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너무 강한 분이죠. 와. 사실은 마라도는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방관들이 상주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위험하면 뭐 배를 타고 오거나 헬기를 타고 올 수는 있지만 근데 급박한 상황에서 의용소방대의 대장님이 저렇게 뛰어들었다고 하는 건 정말 책임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관이 아닌 일반인이고요.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는요. 화재 재난 소집이 돼서 재난이 발생하면 소집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화재 경계, 진압, 보조를 하고요. 구조나 구급 보조를 하고요. 대피나 구호 보조도 하고 화재 예방 보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자기가 일하는 일터가 따로 있어요. 뭐 생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박한 일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생업을 내려놓고 투입돼서 화재 예방이나 인명 구조에 함께 동참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봉사 정신이 강한 분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마라도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뛰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박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건은 저희 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그럼요. 박수 한번 쳐야죠. 너무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자칫하면 너무나도 슬픈 사연으로 남을 뻔했던 걸 기적적인 사연으로 만들어준 우리 김희주 의용소방대장님, 저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 선고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민에게 사과를 했다고요, 김미성 기자님.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접견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A4 용지 한쪽 반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12.3 비상계엄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서 국민께 사과한다라고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사법부에게 돌리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 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선고를 부인하는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법부 독립을 담보할 수 없다.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 패배가 아닌 희망의 전진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를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아니, 그러게요. 최진봉 교수님. 네. 제가 처음 사과문 이거 국민께 깊이 사과한다 해서 사과 메시지구나 그래도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뭉치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사과가 아니죠. 이게 무슨 사과입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지지층들한테 다시 뭉쳐서 나를 지지해라.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선동을 해라. 선전선동이에요, 이거는. 이게 정말 내란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엄청난 혼란에 빠뜨렸던 그리고 보수를 괴멸시켰던 이 윤석열 피고인이 할 얘기입니까? 반성하고 사죄하고 국민들 앞에 석고 대죄해야죠. 그래도 모자랄 마당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빨리 정리하고 우리가 정상화돼서 대한민국의 발전의 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라고요? 또 싸우라고요? 어쩌라는 겁니까, 대체? 법의 판단을 받아서 444일 만에 판단 나왔어요. 무기징역으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국민들 앞에 자기를 지지하는 그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자들 향해서 다시 싸워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 할 소리인지 저는 좀 답답하고요.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일 있으면 반성하고 국민들께 석고대죄하는 모습이 맞을 텐데 이런 태도를 보여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사과마저도 어제 지규현 판사의 이 말 때문에 나온 걸까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피고인들께서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하였던 이유 때문에 이미 일부는 구속돼 있고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고 우리 사회에 큰 아픔이 될 것 같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피고인들 모두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자, 어제 판결문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고 했지만 특검이 사형 구형했었는데 무기징역 내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사과를 하면은 혹시 항소심에서 무죄도 나오려나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장윤별 변호사님?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형사 사건을 보면요, 이 정치인들은 SNS나 다른 어떤 용도로 본인의 입장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입장을 냈던 부분이 재판에 하나의 한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뭐 비위에 연루됐는데 내가 다 인정한다라는 책임을 통감하는 식의 SNS도 이건 사실상 자백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판단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짚어주신 대로 어제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죄를 뉘우치는 그런 기색이 없다는 점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좋지 않은 양정사유로 거론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의 일침을 듣고 항소심까지 이제 간다라는 전제하에 본인이 국민들께 사과의 메시지를 내는 그런 전략을 선택한 거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도 이런 맥락에서 나옵니다. 네, 그건 그렇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어제 입장 발표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김현주 평론가님께서 분명히 절윤 선언해야 하지 않냐 뭐 이렇게 촉구하셨던 기억도 있어요. 오늘 기자회견 했다고 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입니까?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또 당내 생각 있는 의원들의 외침을 장동혁 대표는 끝내 외면하고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다시 여쭐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뭐 사실상 전륜이 아니라 뭐 윤 어게인 선언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절윤을 하랬더니 당을 절단했다. 이런 제하에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어이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탄핵이 됐고 그 이후에 오랜 기간을 거쳐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어제 1심 그 선고가 나왔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기징역이라는 아주 엄중한 이 선고가 나온 것에 대해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난 있었던 일 여러 가지 것들의 그 국면을 건너가야 되는 책임도 당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과는 확실히 선을 긋고 나아가서 절윤 선언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제1야당 대표의 분명한 책임 있는 자세일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보여준 저 메시지와 모습은 과연 국민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정말 염려가 큽니다. 그런가 하면 최진봉 교수님 생각은 어떠실지 여쭐게요. 장동혁 대표 절유는커녕 이렇게 윤 어게인 사실상 한 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장동혁 대표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본인의 대표직을 유지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절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절윤을 하지 않고 즉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이렇게 계속 윤 어게인 외치는 세력과 같이 가면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 첫 번째 본인의 지지 세력들이 바로 윤 어게인 세력이에요. 그 이상은 아무도 지지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떠날까 봐 그 남아있는 마지막 세력들 이 세력들이 떠날까 봐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절연하게 되면 본인이 완전히 그냥 대표직에서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승리보다는 내가 그냥 나를 지지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내가 국민의힘이 어찌 되든 말든 보수에 어찌 되든 말든 내가 원하는 이익을 얻는데 모든 관심이 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국민의힘을 망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윤핵인 세력과 함께하겠다고 결정하고 저렇게 발언하는 것은요.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고도 답답한 상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김현주 평론가님, 한동훈 전 대표도 장 대표 이 기자회견 듣고 입장 냈다고요. 20초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곧 윤석열 노선으로 다시 가겠다라는 선언과 다름없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보수와 국민의힘이 함께 죽는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윤석열 세력의 숙주에 불과한 장동혁 대표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수를 위해서 장동혁 대표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결기애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잘 얘기 들었습니다.